아빠, 준호가 왔어요. 아빠,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들의 묘비 앞에서 죽은 아들을 아빠라 부르는 새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대성그룹 박민호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유일한 후계자를 잃고 3년간 멈춰있던 준영아, 이게 무슨 일이냐? 죽은 아들이 남긴 기적일까요? 아니면 그의 거대한 제국을 뒤흔들 폭풍의 시작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스쳐가는 10월의 오후였습니다.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청담동 한복판에서 조용히 출발해 도심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 김 과장이 뒷좌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박민호는 고개만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3년째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찾는 이곳. 아들 박준영의 묘소가 있는 추모공원이었습니다. 30분 후에 오겠습니다. 김 과장이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박민호는 혼자서 묘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와 단단한 걸음걸이는 30년간 재벌그룹을 이끌어온 그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 대성그룹의 후계자로 키웠던 유일한 혈육. 박준영의 죽음은 박민호에게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묘소 앞에 다다르자 박민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새 아이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있었습니다. 7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 2명과 여자아이 1명. 새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빠, 준호가 왔어요.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첫째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묘비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준이도 왔어요. 발표 시간에 떨지 않고 잘했어요. 여자아이가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준우는 오늘 엄마 도와서 설거지했어요. 막내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박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새 아이가 번갈아가며 묘비를 향해 말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빠라고 부른다고요? 준영을 아빠라고요? 박민호는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새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가슴이 뛰었습니다. 코끝과 눈매가 어린 시절 준영을 닮았습니다. 특히 가장 작은 여자아이의 미소는 준영이 어렸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얘들아, 이제 가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인사드렸어요. 준이라고 불린 여자아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아빠도 너희들이 와서 기뻐하셨을 거야. 여자는 새 아이의 손을 잡고 묘소를 떠났습니다. 박민호는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영에게 아이가 있었다고요? 그것도 3명이나요? 박민호가 묘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놓고 간 작은 꽃다발 옆으로 자신의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묘비를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준영아, 이게 무슨 일이냐? 네가 숨긴 게 이렇게 큰 일이었구나. 그날 밤 박민호는 서재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30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익힌 냉철함으로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호는 비서실장 정 부장을 불렀습니다.
정 부장, 특별한 일을 부탁하고 싶다. 정 부장이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준영이와 관련된 조사를 해야겠다. 3년 전 사고 당시부터 그 이전까지 준영이의 사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라. 특히 여자 관계 말이다. 정 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와서 왜 급작스럽게 이런 조사를 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조용히 처리하되 정확하게 조사해라. 일주일 내로 결과를 가져와. 그리고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정 부장이 나간 후 박민호는 다시 묘소에서 본 새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가장 작은 여자아이가 웃을 때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꼭 어린 준영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주 내내 박민호는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의 손자 손녀들이라면요? 그렇다면 왜 준영은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임원회의가 끝난 후 상무로 승진한 조카 박성진이 다가왔습니다. 삼촌,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박성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박민호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준영이 형 기일이 지나서 그런가요?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진의 말에는 은근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준영이 없는 지금 대성그룹의 후계구도에서 자신이 1순위라는 것을 넌지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성진아,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삼촌도 이제 나이가 나가거라. 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진이 나간 후 박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영이 죽은 후 회사 내 권력 다툼이 치열해졌습니다. 특히 성진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이 후계구도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민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 세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손자 손녀라면 준영이 남긴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 부장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민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파일을 받았습니다. 파일을 열자 젊은 여자의 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묘소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김유진 32세. 준영 도련님과 2년간 교제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준영 도련님 사망 당시 임신 7개월이었고 3개월 후 새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박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새 아이는 정말 자신의 손자 손녀들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입니다. 시급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원룸에서 4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 아이 모두 건강하지만 최근 막내인 준이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녀가 아프다고요? 치료비가 상당할 것 같은데 그 여자가 감당할 수 있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술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민호는 파일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준영의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할아버지인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 부장,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박민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다가갔다가 그들을 더 어려운 상황에 빠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회사 내 권력 다툼이 치열한 상황에서 손자들의 존재가 알려진다면 그들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자. 멀리서라도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울 방법을 생각해보고. 박민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영이 살아있다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왜 그 아이는 끝까지 자신에게 아이들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준영이 남긴 새 아이를 지키고 그들에게 할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3년간 메말랐던 가슴에 다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가 손자 손녀들의 존재를 확인한 지 며칠 후 그는 평범한 바람막이와 운동화를 신고 야구 모자까지 눌러쓴 채 김유진과 새 아이들이 사는 다세대 주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재벌 회장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차림새였습니다. 박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골목, 곳곳에 쌓인 재활용품들. 자신이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4명이 살고 있다고? 박민호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마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골목 끝에서 새 쌍둥이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인 듯 노란색 안전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천천히 뛰어. 뒤따라오는 김유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박민호는 재빨리 근처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으로 불고기 나왔어요. 막내 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쾌활한 소리였지만 박민호의 귀에는 어딘지 힘없게 들렸습니다. 심장병이 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맛있었어? 유진이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엄마는 점심 드셨어요? 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먹을 거야. 너희들부터 먼저. 박민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 때문에 끼니를 거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박민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당신들의 할아버지요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유진이 다시 나왔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아르바이트용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몰래 따라가서 편의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유진이 편의점에서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는지 걸음걸이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박민호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유진이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네. 혹시 김유진 씨 맞습니까? 유진의 얼굴에 경계심이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아, 저는. 박민호는 미리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준영이 회사 선배였습니다. 박상우라고 합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영이라는 이름을 듣자 그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준영이를 아시는 분이세요? 네. 사실 준영이가 생전에 유진 씨 이야기를 가끔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야 준영이가 아이들을 남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준영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고.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조그마한 카페에서 박민호와 유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민호는 커피를 주문하면서 유진에게도 뭔가 시키라고 권했지만 유진은 물만 달라고 했습니다. 준영이가 정말 저 이야기를 했나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물론 자세히는 아니지만 소중한 사람이 있다고 했었죠. 박민호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영이 왜 자신에게 유진의 존재를 숨겼는지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신분의 차이, 그리고 아버지의 완고함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준영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유진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나 봅니다. 매주 묘소에 가거든요. 아이들이 꼭 가자고 해서 힘드시겠어요.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시는 게 유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준영이가 남겨준 선물이니까. 준영이 회사에서는 보험금 같은 것도 없었나요? 준영이는 정식 직원이 아니었거든요. 인턴 과정이었어서. 박민호는 놀랐습니다. 준영이 인턴이라고요? 자신의 아들이 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을까요? 그때야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준영이 아버지가 정해주신 길이 아닌 제가 원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며 회사를 나간 일을. 그 무렵 준영은 작은 IT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진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사실은 유진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막내인 준이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해요. 박민호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심각한가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빨리 수술받지 않으면 계속 고생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술비가. 유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민호는 즉시 답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유진의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함부로 도움을 제안했다가는 오히려 경계심만 키울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요? 준영이를 닮았다고 하던데. 유진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올라가세요. 아이들도 아빠 친구분이시라면 좋아할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에 박민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손자 손녀들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좁은 원룸 안에서 새 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들어서자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 아이가 다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이들의 얼굴은 더욱 준영을 닮아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준호, 준이, 준우구나. 박민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준호예요. 형이에요. 첫째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준이에요. 여자예요. 둘째 준이도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준우요. 막내예요. 셋째 준우는 조금 부끄러워하면서도 인사를 했습니다. 박민호는 새 아이를 번갈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손자 손녀들이었습니다. 준영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이. 아저씨는 우리 아빠 친구세요? 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아빠와 함께 일했었단다. 아빠 이야기 해주세요. 새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박민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데 정작 자신은 아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항상 그렇게 말해주거든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박민호는 유진이 아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만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시간 정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박민호는 집을 나왔습니다. 유진이 현관 앞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아이들이 아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아했어요. 유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종종 들러도 될까요? 네, 언제든 오세요. 박민호는 유진과 헤어진 후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손자 손녀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좋은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준이의 심장병이 걱정됐습니다.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유진 혼자서는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박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정체를 숨긴 채로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하지만 조심스럽게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호는 정 부장을 불렀습니다. 정 부장, 김유진 씨 주변에 익명으로 도움을 줄 방법이 있을까? 어떤 종류의 도움 말씀이십니까? 정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선 막내 아이의 수술비부터,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익명 기부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쪽에 연락해서 수술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해라. 그리고 절대 누구 도움인지 알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박민호는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일단 손녀의 병부터 고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회사 안에서 자신의 이상한 행동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특히 박성진은 삼촌의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그날 오후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박민호 회장의 최근 행적을 조사해 주세요. 특히 개인적인 만남이나 이상한 행동이 있다면 모두 기록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얼마나 자세히 조사할까요? 가능한 모든 것을. 돈은 문제 없으니까 확실하게 해주세요. 박성진의 눈에는 야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유진의 가족을 은밀히 도운 지 일주일 후 유진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도움을 주셨는지. 카페에서 만난 유진이 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박민호는 모른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혹시 준영이 회사 동료들이 모금을 했나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직은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준이가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유진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박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아저씨가 오신 후로 아이들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아빠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생겨서 그런가 봐요. 그때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유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당장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오늘 당장. 이유라도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그냥 사정이 생겼다고만. 박민호는 이상했습니다. 유진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직접 봤는데 갑작스럽게 해고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민호는 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부장, 김유진 씨가 일하던 편의점에서 갑자기 해고됐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 후
정 부장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에게 누군가 전화를 걸어서 김유진을 해고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누가? 박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성그룹 관련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김유진을 조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즉시 더 자세히 알아봐. 그리고 김유진 씨 주변에 다른 압력은 없었는지도 확인해라. 이틀 후 유진에게서 더욱 절망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아니 상호 씨, 큰일 났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 그리고 아이들 어린이집에서도 갑자기 퇴원하라고 하고. 박민호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누군가 체계적으로 김유진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성그룹 본사 임원회의실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성진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회의였습니다. 회장님, 최근 회사 기밀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박성진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떤 정보 말인가? 박민호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신규 투자 계획과 인사 정보 등입니다. 경쟁사에서 우리보다 앞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찾았나?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박성진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누군가 외부 인물과 접촉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박민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박성진의 말투와 표정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외부 인물이 누구인가? 김유진이라는 여성입니다. 준영 도련님과 과거에 관련이 있던 인물로 파악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이와 관련이 있다고? 네, 과거 교제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회사 관련 인물이 이 여성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박성진의 눈이 박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민호는 자신이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회사 관련 인물이 누구인가? 박민호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을 조사해 봐야겠군. 이미 조사 중입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박성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없다. 박민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민호는 박성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성진아, 김유진 씨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을 중단해라. 박성진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다가 곧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편의점 사장에게 전화를 건 것도 집주인을 압박한 것도 모두 내 짓 아니냐? 박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삼촌께서 왜 갑자기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대답해라. 왜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가? 박성진이 잠시 고민하더니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삼촌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최근 삼촌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갑자기 혼자 다니시고 정 부장에게 이상한 지시를 내리시고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그 여자와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박민호는 박성진의 말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위협한 거냐? 압박을 가해서 삼촌과의 관계를 끊으려 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요. 박성진이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삼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삼촌이 그 여자에게 빠져서
회사를 망칠까봐 걱정했어요. 무슨 소리냐? 준영이 형이 죽은 후로 삼촌이 많이 변하셨잖아요. 예전처럼 냉철하지도 않으시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실 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준영이 형과 관련된 여자가 나타나면 박성진의 말을 들으며 박민호는 조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을 해칠 권리는 없었습니다. 성진아, 그 여자는 준영이의 연인이었다. 박성진이 돌아섰습니다. 얼굴에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은 준영이의 자녀들이다. 그럼 삼촌의 손자 손녀들이라는 말씀입니까? 박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려 한 것이다. 박성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준영의 가족을 괴롭혔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박성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즉시 중단해라. 그리고 김유진 씨가 갚은 피해를 복구하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박성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준영의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후계 구도에 큰 변화를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성진아, 박민호가 다시 말을 열었습니다. 네, 나는 아직 준영이의 아이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생각이 없다. 그들의 어머니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성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해치려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너든 다른 누구든 말이다. 알겠습니다, 삼촌. 박성진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김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호 씨, 갑자기 편의점에서 다시 일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집주인도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사과 전화가 왔어요. 다행이네요. 박민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중요한 건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박민호는 일단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언젠가는 유진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박성진의 압박이 중단된 다음 날 박민호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요? 유진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준영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박민호와 김유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박민호는 며칠 전부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해왔습니다. 유진 씨, 먼저 사과부터 해야겠습니다. 사과요? 왜요? 유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요? 유진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준영이의 회사 선배가 아닙니다. 박상호라는 이름도 거짓이고요. 그럼 누구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박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박민호입니다. 준영이의 아버지입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말을 잃고 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영이 아버지? 네. 대성그룹 회장 박민호입니다. 유진이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제 손자 손녀들이 맞습니다. 준호, 준이, 준우는 모두 제 손자 손녀예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씀하세요? 왜 3년 동안이나 숨어 있으셨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3년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준영이가 저에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준영이가 왜 자신의 아이들 얘기를 안 했겠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준영이가 저를 믿지 못했던 거겠죠. 제가 완고하고 독단적인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에게 접근한 것도 아이들이 제 손자 손녀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고 싶었고요. 준이 수술비도 회장님이 주신 거예요? 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가난한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을 측은히 여기셔서? 유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할아버지 행세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유진의 말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3년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호는 유진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화낼 권리가 있었습니다. 유진 씨, 저는 단지 준영이가 남긴 아이들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도요. 저희를 지킨다고요? 그럼 지금 저희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뭐예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집에서 쫓겨날 뻔하고 어린이집에서도 나가라고 하고 그건 제가 막았습니다. 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요? 회장님이시니까 뭐든 할 수 있으시겠죠? 유진 씨,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지금 누군가 당신과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막았을 뿐이에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준영이는 아버지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항상 아버지의 기대에 맞추려다가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회사를 나와서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 했던 거고요. 박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제야 준영이 왜 자신을 피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준영이에게도 당신에게도. 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유진 씨, 저는 변하고 싶습니다. 준영이에게 못해준 것을 손자 손녀들에게라도 해주고 싶어요. 유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박민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아빠가 재벌 아들이었다는 것도 그대로 두겠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정말요? 네. 저는 단지 멀리서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입니다. 유진이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아이들을 위협했던 세력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이들 앞에서든 저 앞에서든 약속합니다. 박민호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박민호는 유진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유진 씨,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어떨까요? 더 안전한 곳이요?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보안이 철저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넓어요. 유진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회장님께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서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것이 의존인가요? 저는 단지 손자 손녀들의 안전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일주일 후
유진과 아이들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은 금세 적응했습니다. 박민호가 처음 공식적으로 새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준이가 가장 먼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요. 준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우리 방도 넓고 놀이방도 있어요. 준우도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박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녁에 유진이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야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처음에는 회장님을 믿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박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유진 씨 덕분에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박민호는 아이들이 잠든 후에도 오래도록 그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점점 치유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영이 남긴 소중한 선물들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고 있었습니다. 준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3개월 후 박민호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아이들과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65세에 처음으로 진정한 할아버지 역할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박민호는 새 손자 손녀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유진은 새로운 회사에서 토요일 근무가 있어서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거 타고 싶어요. 준이가 회전목마를 가리켰습니다.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된 준이는 예전보다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좋아, 같이 타자. 박민호는 생전 처음으로 놀이기구를 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회전목마에 올라탔습니다. 65세의 재벌 회장이 놀이기구를 타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신기해했지만 박민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우세요? 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전혀 안 무서워. 박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를 사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런 음식 안 드세요? 준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딱딱한 음식만 먹어서 잘 모르겠구나. 그럼 같이 드세요. 준이가 자신의 햄버거를 박민호에게 내밀었습니다. 박민호는 생전 처음 놀이공원에서 햄버거를 먹어봤습니다. 맛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손녀가 건네준 것이라 그 무엇보다 달게 느껴졌습니다. 맛있어요? 준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정말 맛있다. 오후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게임을 모두 해주었습니다. 총쏘기 게임에서는 준호를 위해 큰 곰돌이를 따주었고 준이가 원하는 인형 뽑기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준우는 작은 자동차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해서 그것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잘하시네요.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말이지. 총도 잘 쐈었단다. 박민호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이야기.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준이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아이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준우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오늘처럼 재미있는 하루는 처음이야. 박민호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세 아이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박민호는 진심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회사 일만 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순수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준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박민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 너희들을 많이 사랑했을 거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줘요. 아빠가 우리를 많이 사랑했다고. 준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맞아, 아빠는 너희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어. 지금도 하늘에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할아버지도 아빠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준이의 말에 박민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은 피곤해서 모두 차에서 잠들었습니다. 박민호는 백미러로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유진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박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 덕분에 많이 밝아졌어요. 저야말로 아이들 덕분에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박민호는 주중회사 업무를 최대한 압축하고 주말은 전적으로 가족을 위해 비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에서 박성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삼촌,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주말까지 일정을 비우시고. 성진아, 이제 내게는 회사보다 중요한 것이 생겼다. 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민호는 서재에서 준영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준영아, 네가 남긴 아이들이 정말 훌륭하구나. 유진 씨가 잘 키웠어. 이제 할아버지도 함께 키워보겠다. 처음으로 준영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소중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준이가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가족 그림 그리는 숙제 받았어요. 그래, 누구를 그릴 거니? 엄마, 준호 오빠, 준우, 저, 그리고 할아버지. 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넣어줄 거야? 당연하죠.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박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아이의 입을 통해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간 일 중심이었던 자신의 인생 우선순위를 완전히 재편한 박민호는 이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에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박민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는 준영이 나타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호가 손자 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지 6개월이 지난 월요일 아침, 대성그룹에 전례 없는 위기가 몰아쳤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 부장이 급하게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 침착한 그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외 투자처 3곳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예고 통지서가 나왔고요. 더 심각한 것은 주요 거래처 5곳에서 연달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시에 일어난 건가? 네, 하루아침에 몰아쳤습니다.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박민호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누군가 대성그룹을 무너뜨리려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경쟁사의 공작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진양그룹에서 우리 사업 영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진양그룹은 대성그룹과 오랫동안 경쟁 관계에 있던 재벌기업이었습니다. 회장인 정철민은 박민호와 같은 연배로 수십 년간 각종 사업에서 경쟁해 왔습니다. 정철민 그놈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군. 박민호는 즉시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모였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법무팀에서 계약 해지의 타당성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무담당 상무가 말했습니다. 재무팀은 자금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하고 박민호가 지시를 내리는 동안 박성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삼촌, 혹시 이 일이 최근 삼촌의 개인적인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무슨 소리냐? 박민호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유진 씨와의 관계가 외부에 알려졌다면 그것을 빌미로 공격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민호는 박성진의 말에 순간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유진과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배제하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진양그룹이 정말로 유진과 아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그들을 위협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회의가 끝나고 박민호는 정 부장을 불렀습니다. 김유진 씨 주변의 보안을 강화해라.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혹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그날 저녁 박민호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 씨, 혹시 요즘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이상한 일이요? 별로 없었는데요. 왜요? 회사에 좀 문제가 생겨서요. 혹시 아이들 주변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거나 하면 즉시 연락 주세요. 유진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자는 뜻입니다. 하지만 박민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인 목요일 오후 박민호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박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할아버지가 데리러 오셨다고 해서 아이들을 보내줬대요. 그런데 회장님이 아니시잖아요.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박민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서에 있어요. 신고했는데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박민호는 즉시 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양그룹에서 움직임이 있었나 확인해봐라. 그리고 우리 보안팀 전체를 동원해서 아이들을 찾아라.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마음이 급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건가요? 담당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할아버지라고 소개한 60대 남자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갔고요. CCTV는 확인했나요? 박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가 가짜 번호로 되어 있어서 계획적인 것 같습니다. 박민호는 이것이 치밀하게 준비된 납치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때 박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민호 회장이십니까?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아이들이 궁금하시죠? 박민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 마세요. 아직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8시간입니다. 그 안에 대성그룹의 해외 사업권을 모두 포기하시고 경영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세요. 그럼 아이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48시간입니다. 그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진이 박민호의 표정을 보고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누구였어요? 아이들 소식인가요? 박민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유진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녀가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범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돌려보내준다고 했어요? 유진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박민호는 유진을 집으로 보낸 후 즉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박민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48시간이라는 시간 제한, 30년간 일궈온 기업 제국을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면 손자 손녀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새벽 4시 박민호는 준영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준영아,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회사는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아이들의 생명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납치된 지 14시간이 지난 새벽 6시 박민호에게 두 번째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같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 먼저 보여주시오. 안전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박민호의 휴대폰으로 짧은 동영상이 전송되었습니다. 새 아이가 한 방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불안해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준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건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더 주시오. 경영권 이양에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34시간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화가 다시 끊어졌습니다. 박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드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전 8시 회사에 놀라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민호의 대학 동창이자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준이었습니다. 민호야, 소식 들었다. 김태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준아, 네가 왜 여기에? 박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진양그룹을 감시하고 있었거든. 요즘 의심스러운 움직임들이 있었어. 김태준은 박민호를 사무실 안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실 진양그룹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정보를 포착했어. 이번 일도 그중 하나야. 그럼 아이들 위치를 알 수 있나? 박민호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추적 중이야.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 대신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싶은데. 김태준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정철민이 지금까지 해온 불법 행위들의 증거야. 탈세, 비자금 조성, 정치인 매수. 이걸로 그를 압박할 수 있어. 박민호는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확실히 진양그룹 회장을 궁지로 몰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업계 전체가 흔들릴 텐데. 그래도 아이들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나? 김태준의 말에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내가 정철민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어. 아이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오전 10시 김태준이 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호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정 회장님, 김태준입니다. 김 실장, 갑자기 무슨 일이지? 정철민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호 회장의 손자들을 즉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시침이 떼지 마세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김태준이 자료들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정철민의 목소리가 급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1시간 안에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풀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자료가 오늘 저녁 뉴스에 나갈 겁니다. 잠깐만. 이건 내가 직접 지시한 일이 아니야. 정철민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누구 짓입니까? 부하들이 독단으로. 아, 이런 미친놈들이. 전화 너머로 정철민이 누군가에게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 후 박민호의 휴대폰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들을 납치한 범인들로부터였습니다. 계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을 한강공원 놀이터에 두고 가겠습니다. 30분 후에 찾으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민호는 김태준과 함께 즉시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한강공원 놀이터에서 새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무서웠던지 서로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박민호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박민호는 새 손자 손녀를 한꺼번에 안아주었습니다.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왔어. 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모르는 아저씨가 데려갔어요. 준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 할아버지가 절대 놔주지 않을게. 박민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유진이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얘들아, 정말 괜찮아? 유진이 아이들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구해줬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사의 진료 결과 아이들은 모두 건강했습니다. 약간의 탈수 증상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박민호는 유진과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솔직히 무서웠어요. 회장님과 가까워지면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건 아닐까요? 유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박민호는 유진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안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유진 씨가 원한다면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안전한 곳이요?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 중에 보안이 가장 철저한 곳이 있습니다. 24시간 경비가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넓어요. 유진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며칠 후 진양그룹의 정철민이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긴급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태준의 압박이 효과를 본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김태준이 박민호에게 보고했습니다. 고맙다, 태준아.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친구 사이에 무슨 말을 하나. 그리고 이번 기회에 진양그룹의 불법 행위들이 모두 수사받게 될 거야. 앞으로는 감히 건드리지 못할 걸.
일주일 후 유진과 아이들은 보안이 철저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은 금세 적응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요. 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우리 방도 넓고 놀이방도 있어요. 준호도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박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녁에 유진이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야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처음에는 회장님을 믿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박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유진 씨 덕분에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박민호는 아이들이 잠든 후에도 오래도록 그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는 것을. 위기는 지나갔지만 그 과정에서 박민호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누구도 자신의 가족을 해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납치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지 8개월 후 박민호는 최고 수준의 보안 시설을 갖춘 새 거주지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 유진과 아이들을 매주 빠짐없이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그림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준이가 상장을 들고 뛰어와 자랑했습니다. 정말 우리 준이가 최고네. 박민호는 손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8개월 전 납치 사건의 트라우마는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축구팀 주장이 됐어요. 준호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나는 모범 학생으로 뽑혔어요. 막내 준우도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박민호는 새 아이를 번갈아 안아주며 행복함을 만끽했습니다. 완전한 할아버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신이 뿌듯했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직한 유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다음 주가 준영이 5주기예요.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벌써 5년이나 됐네요. 유진이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올해는 아이들과 함께 묘소를 찾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유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함께 아빠에게 인사드리면 좋아할 거예요. 박민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영의 5주기가 되었습니다. 박민호는 유진과 새 아이들과 함께 당당히 가족으로서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준이가 묘비 앞에서 밝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 축구팀 주장이에요. 준호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준우는 모범 학생이 됐어요. 막내 준우도 열심히 말했습니다. 박민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준영아, 네가 남긴 아이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라고 있구나. 유진 씨가 정말 잘 키웠어. 이제 할아버지도 함께 지켜보겠다. 박민호는 묘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이 옆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영아,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 회장님도 아이들도 모두 준영이 덕분이야. 그날 오후 박민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8개월 전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지만 이제는 할아버지와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곳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거 타고 싶어요.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놀이기구를 가리켰습니다. 박민호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태워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할아버지의 진짜 손자 손녀인 거 맞죠? 박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알았니?
친구들이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 아들이었다고. 박민호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물어봐서 말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니? 박민호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 주니까요. 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준우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할아버지 하실 거죠? 준호의 질문에 박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할아버지는 평생 너희들의 할아버지야. 한 달 후 박민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임원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회장직을 사임하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겠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박성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돌보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후계자는? 당분간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겠습니다. 성진이 너도 더 경험을 쌓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박민호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6개월 후 박민호는 정말로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함께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를 내주셨어요. 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누구를 그릴 거니? 엄마, 준호 오빠, 준우, 저, 그리고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넣어줄 거야? 당연하죠.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박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박민호는 유진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정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후회 안 하세요? 회사 일을 그만두신 건 말이에요. 전혀요. 이게 진짜 인생인 것 같아요. 박민호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을 믿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정말 든든해요. 저야말로 유진 씨와 아이들 덕분에 새로운 삶을 배웠습니다. 해가 질 무렵 가족 모두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박민호는 이 평범한 일상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올 거죠? 준우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할아버지는 매일 너희들을 보러 올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약속한다. 그날 밤 박민호는 서재에서 준영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준영아, 고맙다. 네가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을 잘 받았어. 이제 할아버지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지킬게. 그리고 유진 씨도.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처음으로 완전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3년 전 아들을 잃고 절망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문이었다는 것을 준영이 남긴 새 아이들이 그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박민호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할아버지가 되는 것.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65세에 비로소 찾은 진정한 행복. 그것은 아들 준영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상실이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박민호 회장에게 아들 준영의 죽음은 절망이었지만 그 속에서 발견한 새 손자 손녀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에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65세에 처음 경험하는 할아버지의 기쁨,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박민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준영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단순히 새 아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묘소에서 우연히 만난 새 아이들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박민호에게 늦은 나이에 찾아온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